2017학년도 자산관리학과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산관리학과의 김수정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특강을 해주신 백은영 교수님 그리고 이정민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자산관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의 어떤 자료도 접하고 강연도 듣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하면 자산관리를 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환경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사실 자산관리를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수입관리 영역, 그 다음에 지출관리 영역, 그 가운데에 투자관리 영역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어오는 소득 가지고 수입이 결정이 될 테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 두 가지 영역은 우리가 쉽게 핸들링하기 어려울 거예요. 개인이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또는 소득을 직장에서 나만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출 같은 경우도 기본 지출이 뭐 의식주와 관련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산관리학과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또는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시면 일반인들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학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 교수님의 특강 내용에서 먼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또 김수정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서 그 융복합과 주택산업의 변화 사례, 그래서 여기 특히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요즘은 뭐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죠. 4차 산업이 정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뭐 하다못해 광고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 2, 3차의 어떤 결과물이다. 연속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차, 2차, 3차 산업에 이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 혁명의 융합된 결과물이 사람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의 융합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하고, 또 소프트웨어끼리도 융합하고 하드웨어끼리도 융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하는 예로서 여러분 IoT, 아까 사물 인터넷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나 에어컨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뭐 아무리 외국에 가 있더라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 TV 같은 연결하는 무선 TV로도 자기 집에서의 관리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하드웨어의 접목, 융합,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끼리, 사실 아까 주로 나온 얘기가 AI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 알파고 얘기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끼리의 융합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IOB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Internet of Brain. 그러니까 AI끼리도 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계끼리 또는 이 소프트웨어의 그 어떤 학습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신러닝이 과연 어디까지 올 거냐 이런 거에 또 화두가 되고 있고, 또 하드웨어끼리의 융합 같은 경우도 로봇, RT죠. 로봇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의 융합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의 융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의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상과 현실의 융합, 그러니까 AR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나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 VR, MR,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료 수술할 때 AR, 그 가상 증강 현실을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온오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융합,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그러니까 나노 테크놀로지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미세한 그 로봇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어떤 그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그거 뚫기도 하고, 이렇게 한 6가지 영역의 그 융합 기술들이 4차 산업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우리 주변에 와닿고 있다. 실제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금융 분야에도 사실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들이 투자 종목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는 여러분 핀테크 들어보셨죠? 그 핀테크를 이용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또는 카카오뱅크 이런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시장에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IoT 사물 인터넷들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부터 그 외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예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러한 그 융합과 복합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이 좋아지고 설비가 좋아지고 어떤 전문화된 기술들이 부동산에 도입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가격 접근성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가격에도 내가 집 사기 힘들었는데 점점 더 첨단의 좋은 기술들이 주택 건설 시장에서 도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죠? 그 기능 몇 프로나 쓰세요? 100% 다 쓰세요? 솔직히 한 50%? 50%도 못 써요. 근데 왜 비싼 그 핸드폰을 왜 매번 바꿔야 되죠? 예, 이 잘 활용하지도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3인 가족이나 아니면 뭐 2인 가족 이렇게 봤을 때 월 10만 원 정도 그 통신비가 나가는 거 굉장히 아마 아깝다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시죠. 이 주거 비용도 마찬가지로 옵션인 것 같아요. 점점 내가 혼자 살고 안전하고 편리한 데 살려면 조금 더 좀 비싼 고가를 어차피 갈 수밖에 없고,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분양 나오고 이런 데는 조금 이게 그런 서비스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옵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동차 여러분들 사러 가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가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갖고 가서 보면은 옵션이 하나도 없는 기본 사양은 1,000만 원이고요. 이거를 넣으면 1,200이고요. 이걸 넣으면 1,500이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3,0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는 썬루프도 해야지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옵션 가격이 더 많아져요. 이 주거도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면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책을 제가 비난하고 싶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득 계층에 맞춘 어떤 정책, 지역별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획일화된 걸로 나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서울의 강남 상구는 보니까 기존보다 인상률이 높지 않은 게, 서울의 강남 상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고 지방만 적용을 해요.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아마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소득 계층과 내가 시니어가 되고 노인이 됐을 때 병원을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면 원격 진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선택사항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걸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집값이 다 올라가고 다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거 문화, 주거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도 양극화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 잘해서 재테크 잘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융합 기술을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수준에서 큰 차이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이 현실적이면서 좀 그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다음으로 백원영 교수님 강의에서 이 100세 시대라는 주제요. 참 그 요즘 와닿는 얘기죠. 불과 몇 년 전부터 벌써 우리나라 인구에서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몇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제 심지어 120세, 150세 시대를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 130, 150을 사는 게 자연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이 의료, 의학, 생체 기술들이 워낙 발전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이 일종의 트랜스 휴먼이 되는 거죠. 인간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형태의 인간이 아니라 뭐 아이언맨처럼은 안 되더라도 팔 하나, 손 하나 끼워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100세 시대라는 게 뭐 전혀 그 어색하지 않는 그런 주제의 강의였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 사실 자산 관리다, 뭐 금융에 있어서 또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라 그러면 불과 몇 년 후를 내다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년 후에 주식시장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식시장에서 항상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 후, 앞으로 80년 후, 90년 후, 지금 한 뭐 5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 예견을 한다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관리도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앞으로 사는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미시적이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할 때 트리플 30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년을 성장하면서 살다가 배우고 직장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직업을 위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30년을 경제 활동하면서 살고 또 30년을 이제 노후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 30년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밀려서 60대 이후에 70대, 80대 가서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0대나 30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00년 후는 너무 먼 미래다. 그러한 관점에서 막연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보다 좀 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이 자산 관리를 병행하는 장기와 단기를 좀 병행하면서 장기보다는 단기에 좀 더 치중하면서 내가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자산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또는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 너무 먼 미래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좀 더 구체적인 자산 관리를 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너무 좀 큰 주제였나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사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이제 이 답이 이제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단기 목표 여러분들 항상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같이 세우라는 말씀 늘 이제 자산 관리 처음에 이제 기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단기적인 거는 아까 잠깐 행동경제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현실 중심적이에요. 미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퇴를 이후의 생활을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뭐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럼 차를 바꾸고 싶은데 이제 저축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보다도 아까 이제 모습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원래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연령 구분이 사실 이제 앞으로는 뭐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마다 달성해야 되는 주요 재무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20대 분들 여기 보이시는데 제일 지금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재무 목표 어떤 게 있으세요? 어, 20대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죠? 뭐 그러면 30대 주택, 뭐 40대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요 재무 목표가 그때마다 자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변경할 때마다 그때 바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근데 사실 1년 안에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대개는 좀 한 5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4050에서도 자녀 교육비 지금 마련하려고 하지 말고 5년 전부터 최소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자녀 교육비 1이면 은퇴 준비 1 같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는 어땠냐면 그때 맞추는 일단의 재무 목표를 먼저 달성을 하라 그랬어요. 결혼 자금 먼저 마련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택 자금,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뭐 그다음에 노후 자금 그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같이 들어가져야 돼요. 결혼 자금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아까 잠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멘탈 어카운팅을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통장을 나눠놔라는 얘기예요. 뭐 그 은퇴 자금 막 모아놨다가 훌떡 그걸 가지고 뭐 딴 거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다 그러니까 하나에 있으면 하나의 그 자기의 재무 목표는 여러 개인데 사람들이 뭐 요 하나만 달성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이거 시작 이렇게는 다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뭐 정말 뭐 수익률 많은데 몰빵해서 확 불린 다음에 이것도 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해놓으면 정말 단기 목표는 그때 달성될 수 있어요. 수익률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게 안 되는데 지금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앞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젊은 사람이면 결혼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뭐가 됐든 자기의 그 장기 목표가 그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하고 같이 지금 동시에 출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계정.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나서 일단 뭐 쓰고 보고 이러면 그 다음 재무 목표 달성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 노후 준비 해보려고 하면 뭐 직장은 그만뒀죠? 소득은 없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그 투자 공식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장단기 목표를 같이 이제 달성을 하시려면 아까 아파트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내 계획도 막 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수익률은 어떤지, 내가 넣은 가정치는 변동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재조정하는 과정, 피드백을 다시 집어넣는 과정, 그게 열심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금융을 아까 처음에 그 이필상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IMF 이전에는 금융 몰라도 우리 금융 지식 없어도 잘만 먹고 잘만 살았어요. 그냥 절약만 하면 거의 한 18%, 뭐 18%가 뭐예요? 그 이전에 막 20몇 %씩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20% 수익 내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잘못하다가 아까도 그 무슨 크라우디 펀드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수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익은 많고 위험은 없는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돈 벌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 원칙을 좀 지키시면서 차분차분 하시면 자산 관리를 장단기를 조화롭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병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까 백은영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계획하는 자 그리고 행동하는 자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잘해야겠다는 계획이나 또는 생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이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나요? 미국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초등학교 2학년 중퇴 학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식하고 그 문호이고 많은 분야의 미국의 초대 어떤 독립 선언서를 초안을 하고 그런 그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5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어릴 때부터 그 노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시간에 근데 매일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은 항상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독서를 이 최근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도 알죠. 오바마 대통령도 그게 습관화돼 있고 빌 게이츠도 5시간의 법칙을 지킨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이런 자산 관리, 투자, 뭐 재테크, 노후 생활, 뭐 지금 당장의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관심을 이렇게 실천하는 금융시장에 접속도 한번 해보고 부동산 시세도 한번 이렇게 찾아도 보고 내가 몰랐던 경제 용어에 대해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하는 이런 실천적인 노력 이게 정말 쌓이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 아시죠? 괴테의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뭐 작품들이 많잖아요. 빌헬름 마우어 마이스터 시대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말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문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자세침이다 그러는데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 잘하고 싶으면 매일 1시간이라도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투자, 노력 그런 공을 좀 들이면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 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부단함이다. 끝없이 계속해서 그 떨어지는 그 끊임없는 성실함.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 1시간의 법칙을 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퇴근 후에 1시간이어도 좋고 점심시간 빨리 식사하고 30분 남는 그 이후에 1시간이어도 좋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삶을 좀 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자산 관리에 그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김수영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 또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영 교수님한테 먼저 좀 궁금한 거는요. 사실 100세 시대에 이제 준비를 잘 해야 이게 정말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짜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의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사실 준비해야 할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뭐 조언을 학생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무적인 부분 조금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자원을 잘 활용하자 해서 나왔던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인적 자원에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강, 경력, 경험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교육, 지식 그리고 또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 시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기존에는 아무튼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은퇴 준비는 경제적 준비다라는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최소한 6가지 영역에 대한 준비를 해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 준비라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 해서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6가지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재무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이 길어지면 길수록 아까 새로운 그 은퇴 준비에서 일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과 관련한 부분이 2번째 영역이 됩니다. 중요한 2가지 축이 될 거고요. 이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 관리를 내 시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가. 사실 여가 생활도 이제 뭐 노는 것도 뭐 놀아본 사람이 한다고 사실 평생 막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은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놀 줄도 몰라요. 근데 지금의 여가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리크리에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순히 쉬고 즐기는 거 말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관리가 들어가고 지금 재무, 일, 여가 그다음에 중요한 거 빠뜨릴 수 없는 게 뭐예요? 건강 관리죠. 예, 건강 관리에 대한 설계도 미리 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뭐 흔한 얘기로 사실 요즘은 그래서 예방의학적 차원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 뭐 회복하고 이런 등등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은 뭐 1년에 사실은 뭐 병원 한번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뭐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까 못 보여드린 자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 중에서 절반 이상은 5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와 80대의 그 3대 질환, 여러분들 흔히 뭐 많이들 한국인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들, 중대 질환이 거의 80대가 되면 3배가 돼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도 어떨지 모른다. 그래서 건강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관계도 사실 인적 자산의 범주죠. 그래서 가족 관계 또 뭐 항상 뭐 얼굴 마주쳐야 되는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또 이웃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가 뭐지? 또 한 가지는 주거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는 점점 사실은 은퇴 이후가 아니더라도 일도 앞으로 집에서 하게 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아까 지금 뭐 유비쿼터스 홈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지금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노동 시장이 유연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거가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정민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나중에 정말 이렇게 노인이 돼서 그 사람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어떤 좀 더 이렇게 좀 더 적합한 주거 유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설계를 뭐 지금 현재 집에 살 건지 어디로 이주를 할 건지 아니면 나의 주거를 뭐 약간 개조를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살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뭐 이 어떤 우리 은퇴 설계에서 2가지 역할을 하죠. 자기 어떤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택을 가지고 자기가 유동화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거에 대한 그런 설계들도 하루아침에 해서 뭐 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많은 사람 관리 안 해도 뭐 몇 억 갖고 있다가 저기 가서 뭐 몇백억 가지고 있다가 몇 억짜리 뭐 빌딩 하나 살까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좀 차분히 미리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그렇게 6 영역이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변화 관리 뭐 이런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대개는 이제 주로 6대 영역 정도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인 게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자산관리 얘기를 짧은 시간에 뭐 많이 나눈다는 게 한계가 있긴 하죠. 저희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빈번하게 여러분들과 성공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 토론 참여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바쁘신 중에 오늘 2017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학년도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